이 나이에 더 이상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이 조용한 마당, 나무들, 그리고 그대만 있으면 충분하지. 늦은 오후, 해질녘의 은은한 햇살이 아늑한 정원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시골 마을. 한옥 처마 밑에 앉아있던 정구철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정성껏 가까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평생 반려자, 김인숙 할머니가 갓 텃밭에서 따온 채소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다. 뭐 그렇게 멍하니 보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인숙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응? 그냥 정원 좀 보고 있었지. 여긴 참 평온해서 다른 데선 이런 느낌 못 받아. 우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이 나이에 이런 집 하나, 작은 텃밭, 그리고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그러게요. 우린 참 복받은 거예요. 인숙 할머니는 우철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것도 피곤하대요. 오히려 노인들끼리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낫다잖아요. 우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옆집 기석이 알지. 걔 어머니 서울로 모셔갔다가 1년도 안 돼 다시 보내드렸대. 자식 바쁘고 부모도 불편하고 서로가 힘들지. 인숙 할머니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우린 그래도 서로 챙기며 살지 마. 혼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식 집에 가는 수밖에 없겠죠.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방송 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이 모였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 수도권 지역에 강력한 태풍 마이선이 상륙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온대요. 이번엔 좀 크대. 인숙 할머니가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장독대랑 창고 좀 다시 점검해 봐야겠네. 나무도 정리 좀 하고. 우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맑았고 바람 한 점 없었지만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창고와 마당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점검했다. 이 집은 단지 집이 아닌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배인 공간이었기에 어떤 일이라도 스스로 해야 했다. 이틀 후 예고된 태풍은 그야말로 예상보다 더 거세고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덮쳤다. 밤새 비바람이 몰아쳤고 아침이 되자마자 마을 전체는 마치 전쟁을 치른 듯 처참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우철 할아버지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처마가 뜯기고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부엌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내부는 엉망이었고 거실은 물이 들이쳐 진흙투성이가 됐다. 인숙 할머니는 마당에 서서 무너진 나무와 찢긴 지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가렸다. 이런 꼴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우철 할아버지는 마루 끝 의자에 앉아 말없이 정원을 바라보았다. 정적 속에서 그저 바람이 흘렀고 마음도 바람처럼 무거웠다. 바로 그때 마당 끝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이는 큰아들 정민수였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민수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며 헐떡였다. 그의 얼굴에는 염려와 당황이 가득했다. 마당 한가운데 무너진 부엌, 쓰러진 나무, 부서진 지붕.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다행히 내 동생 민호가 태풍 전에 와서 우리 대피시켜줬어. 인숙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은 괜찮은데 집은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다. 그때 마당 안으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나 먼저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해. 둘째 아들 정민호가 짐을 든 채 들어오며 상황을 보고했다. 부엌뿐 아니라 안방도 벽에 균열이 갔어요. 어쩌면 전체 보수보다는 새로 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나이에 새 집을 지어. 우철 할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우린 그냥 지붕만 고치고 쓰면 되지 않겠냐.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사실 어젯밤에 가족끼리 회의했어요. 다들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 집에 계속 계시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인숙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니? 민수는 말없이 의자를 꺼내 부모님 옆에 앉았다. 잠깐이라도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서울에서 몇 달만 계세요. 집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린 여기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친구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 여기 있어. 도시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텃밭도 없고 아버지 이해해요. 하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것도 위험해요. 특히 이번 태풍처럼 큰일이 나면 아무도 곁에 없으면 어쩌시려고요. 민노도 나섰다. 이번엔 다행히 제가 내려와 있었지만 다음엔 모르잖아요.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도 하시고 저희 집에서 편히 계시다가 내려오세요. 방도 넓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다고 손꼽아 기다려요. 인숙 할머니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어쩌면 이번엔 가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건강도 걱정되고 이젠 우리도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우철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뜯긴 지붕 조각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눈엔 낯익은 풍경들이 스쳐갔다. 처마 끝, 부엌 창가, 정원 모퉁이에 핀 국화. 며칠 생각 좀 해보자. 이 집이 우리 삶 그 자체라. 그냥 떠나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워. 다음 날부터 민호와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부서진 집을 임시로 수리하기 시작했다. 비가 다시 오기 전까지 지붕을 덮고 벽을 받치고 나무를 정리했다. 동네 사람들도 틈틈이 도와주었지만 모두 제 집도 고쳐야 하니 손이 모자랐다. 아버지, 공사하려면 한 달은 좋게 걸릴 거예요. 민호가 땀을 훔치며 말했다. 임시로 막아도 불안정해요. 이대로 지내시는 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우철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가 이 집을 지키는 것보다 아이들 말을 따라야 할 때가 된 건가. 그 순간 인숙 할머니가 옆에 다가와 따뜻한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주었다. 내가 보기에 이번엔 떠나는 게 우리 둘 모두에게 필요한 일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 집은 우리를 기다려줄 거예요. 우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서울에 한번 가보자. 딱 몇 달 만이야. 서울로 향하는 차 안. 경기도 양평에서 서울 강동구까지 약 2시간 거리지만 두 분에게는 평생 처음 떠나는 먼 길처럼 느껴졌다. 정민수가 직접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엔 정구철 할아버지와 김인숙 할머니가 조심스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트렁크엔 간단한 짐과 옷까지, 그리고 인숙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싸놓은 직접 말린 나물 몇 봉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민수가 거울을 통해 말을 건넸다. 고맙다. 민수야. 괜히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구나. 우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차창 밖으로 고층 아파트가 이어지고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인숙 할머니는 손에 꽉 쥔 손수건을 천천히 펴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긴 참 시끄럽구나.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좀 낯설겠지만 아버지 어머니 방도 따로 준비해놨어요. 집 앞에 공원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요. 무엇보다 손주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층은 18층.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반듯한 싱크대, 아이들 장난감이 가지런히 놓인 구석. 도시 특유의 냄새가 은은히 풍겼다. 문을 열자 10살 손녀 정민아와 6살 손자 정비호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뛰어나왔다. 아이고, 우리 미나? 미호. 어쩜 이렇게 컸냐? 인숙 할머니는 두 팔 벌려 아이들을 껴안았다. 우철 할아버지도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반가운 재회도 잠시 거실 한켠에 앉아있던 정란이 민수의 아내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저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라. 라니는 건성으로 인사하고 다시 화면을 향했다. 옆에선 상품들이 쌓여 있었고 이어폰 너머로는 지금 주문하시면 무료 배송입니다. 라는 라니의 생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숙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구나.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흰색 침구, 작은 테이블, 창가에 화분 하나. 미나가 해맑게 말했다. 할머니, 이 방 제가 고른 거예요. 이불도 제가 골랐어요. 그래? 아이고, 고맙다 우리 미나야.
인숙 할머니는 감동한 듯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풍경과 기계들, 인덕션, 자동 필터 정수기, 리모컨만으로 조정되는 조명, 모든 것이 낯설었다. 우철 할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여긴 참 조용하지가 않구나.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같이 눈을 떴다. 시골에선 새소리와 벼투로 눈을 떴는데 여기선 이따금 윙윙대는 기계 소리와 고층 아파트의 정적이 오히려 답답했다.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청소기를 꺼내 들었지만 갑자기 방에서 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거기 만지시면 안 돼요. 저 지금 방송 제품 정리해왔어요. 원고 언니 뒤에 진행해야 되나 준비척 해놨어요. 아, 그래. 그냥 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할머니는 머쓱하게 손을 내리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오전 10시 민수는 출근했고 손주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갔다. 거실은 조용했지만 곧 란헤이의 라이브 방송이 다시 시작되었다. 오늘은 특별 세일.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구매라고 남겨주세요. 그 소리에 우철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가 곧 접어버렸다. 이 집은 낮에도 쉬는 사람이 없구먼. 그날 점심, 인숙 할머니는 간단한 국과 반찬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라니가 말렸다. 어머님, 힘드신데 왜요? 요즘은 배달이 더 편해요. 저 오늘도 바빠서 요리 못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꾸나. 그날 저녁, 할머니는 조심스레 식탁을 차렸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만든 따끈한 된장국, 김치전, 고등어구이. 식탁에 앉은 미나와 비호가 손뼉을 쳤다. 우와, 할머니 밥 맛있다. 우철 할아버지도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뜨고 말했다. 입맛이 그립긴 하구나. 라니는 뒤늦게 식탁에 앉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음식은 맛있는데? 시간 참 별로. 시간 참 오래 걸렸겠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온기는 잠시 식었다. 그러나 두 어른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밥을 먹었다. 왜냐면 그들에게 이 따뜻한 식사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주말 아침, 햇살은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분위기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6살 손자 정비호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만화를 보고 있었다. 김인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삐오야, 밥 먹을 땐 휴대폰 좀 내려놓자. 밥 다 먹고 나서 보자꾸나. 비호는 아쉬운 듯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근데 이거 지금 제일 재밌는 장면인데 할머니, 조금만 더 보면 안 돼요. 안 돼. 그런 습관 들이면 안 좋아. 밥 먹을 때는 바르게 앉아서 먹는 거야.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식사하던 정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너무 엄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밥은 먹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보면 위장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떼어 지버에야이 도어 계속 페이더 도어를 치엄고요. 우리 땐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그러니까요. 어머님,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예전 기준으로 자꾸 간섭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순간 식탁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정민수가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비호는 원래 식사 예절이 좋은데 오늘만 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제가 주의시킬게요. 그러나 그 조심스러운 말도 김인숙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주진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그래, 나도 너무 고집 부려놨나 보네. 그날 점심, 김인숙 할머니는 혼자 조용히 주방을 둘러보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챙겨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시 거실에서 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또 요리하세요. 저 배달시켰는데 오늘은 그냥 좀 쉬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미나랑 비호 좋아하길래 좀 해보려 했지 뭐. 라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집에 계신 거 알겠는데 너무 자주 주방 쓰시면 재료도 중복되고 동선도 겹치고요. 저도 방송하면서 주방 쓰는 일이 많아서요. 그 말에 인숙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불을 끄고 국을 덮었다. 손끝엔 여전히 따뜻한 냄비의 온기가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갔다. 며칠 후
김인숙 할머니는 동네 마트를 찾아 나서려다 라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라니야, 근처에 시장이 어디 있니? 콩나물이랑 채소 좀 사오고 싶은데. 라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님, 시장 안 가셔도 돼요. 요즘은 전부 온라인으로 시켜요. 저희 집도 매일 새벽 배송 받아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만 하세요. 제가 주문할게요. 그래도 직접 보고 고르고 싶은 것도 있고 운동도 할 겸. 어머님, 택배가 훨씬 편해요. 요즘은 시장도 너무 번잡해서 위험해요. 결국 인숙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똑같이 생긴 수십 개의 창문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시장 가던 길, 장바구니 끌고 지나던 이웃들 다 어디 갔을까? 그날 오후 우철 할아버지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아래 산책을 나섰다. 어르신들이 모여 앉은 벤치 옆에 조용히 앉은 우철 할아버지는 낯선 풍경 속에서도 익숙함을 찾으려 했다. 옆에서 인숙 할머니가 말했다. 여긴 참 말은 많으는데 정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이름도 알고 안부도 묻고 생일이면 국수 삶아 나누고 했는데 그러게 여긴 다들 각자 바쁘게 살더구먼. 인사해도 모른 척하고 훔쳐가고.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말을 걸어왔다. 두 분 처음 뵙는 얼굴인데 혹시 새로 이사 오셨어요? 아니요. 시골에서 잠깐 올라왔어요. 큰아들 집에 몇 달 머물려고요.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불편하죠. 적응도 안 되고 하지만 뭐 자식 걱정에 올라온 거니 견뎌야죠. 그 말에 우철 할아버지는 묘한 위안을 느꼈다.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다는 사실. 그들의 존재가 이상하게 든든했다. 어느 저녁 햇살이 어스름하게 아파트 단지를 감싸던 그때 정구철 할아버지와 김인숙 할머니는 식사 후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산책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아래 공원 산책로는 평소보다 분주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소리 지르고 택배 오토바이가 빠르게 오가며 경적을 울렸다. 여긴 늘 조심해야겠어. 동네 골목길이랑은 다르네. 우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작스레 빛을 밝힌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코너를 돌며 공원 입구 쪽으로 달려왔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느라 전방을 보지 못했고 우철 씨, 조심해요. 인숙 할머니가 외쳤을 땐 이미 늦었다. 광.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우철 할아버지의 다리를 스치고 넘어졌다. 순간 그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놀라 달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인숙 할머니는 벌벌 떨며 남편을 부축했다. 정구철 씨, 대답 좀 해요. 응급차가 도착하고 할아버지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좌측 고관절 골절. 고령으로 인해 회복이 늦을 수 있으니 입원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었다. 수술은 어렵지 않지만 회복은 최소 몇 달 걸릴 겁니다. 가족분들께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소리에 인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민수와 라니이도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병실. 우철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고 인숙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꾹 참고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라니와 마주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손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쇼핑몰 앱이 아닌 병원비 계산서를 보고 있었다. 라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알람. 아버님 치료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산해봤어. 라니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제야 란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엔 피곤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솔직히 말해도 돼. 힘들어. 나 혼자 일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이제 병간호까지 해야 해? 알아.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또 아니잖아. 사고였잖아. 사고든 뭐든 결국 책임은 우리 몫이잖아. 솔직히 나 처음부터 시부모님이 같이 사는 거 반대했어.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지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너한테 짐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근데 당신은 부모님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언제 생각해봤어? 그 말에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럼 아버지 나으시면 부모님 다시 내려가시게 해. 둘 다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병실에서 자고 있던 우철 할아버지는 살짝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수야,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민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다 들었어. 복도에서 너랑 라니 얘기한 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철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우린 여기 있어선 안 되는 것 같다. 어머니랑 얘기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다. 너희 사는 것도 팍팍한데. 우리가 더 무게를 얹어선 안 되지.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주 후 병원에서의 치료를 마친 정구철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정민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부축했고 김인숙 할머니는 옆에서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꼭 가셔야겠어. 민수가 물었다. 목소리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정구철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도시는 우리에게 맞지 않아.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야. 그날 아침 집 안은 조용했다. 정란이 지는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두 아이는 학교에 가느라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불편하셨죠? 라니는 조용히 말했다. 도와드릴 것도 많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김인숙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도 애 키우고 일하고 힘들었을 거야. 우리도 이해해. 다만 서로 너무 달랐던 거지. 라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엔 그게 몰랐어요. 자식된 입장에서 당연히 모셔야 한다 생각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정구철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너희 잘 살면 그게 우리 기쁨이다. 우린 돌아가도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야. 라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감정들이 그 짧은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며칠 뒤 남편 정민호가 직접 차를 몰아 시골 집으로 부모님을 모셔갔다. 차가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돌아 한적한 들판 옆 작은 마을이 보였을 때 김인숙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여긴 아직도 그대로네. 벚꽃나무도 논두렁도. 집 앞에 도착하자 이웃 어르신 몇 분이 반갑게 뛰쳐나왔다. 헤어이크, 정 할아버지 돌아오셨어요. 서울 생활은 어떠셨슈? 헤이 나랑 안 맞아. 그냥 여기 흙냄새가 좋아. 우철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자 모두들 깔깔 웃었다. 집은 이미 수리업체가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새로 지은 지붕, 튼튼한 벽, 깨끗한 창틀.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두 분에게 반가운 건 정겨운 공기와 기억의 냄새였다. 김인숙 할머니는 마당을 한 바퀴 돌다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우리 진짜 돌아온 거 맞죠? 맞죠? 우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조용히, 천천히, 우리답게. 그 후로 매주 주말이면 민수 가족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을 찾았다. 정민아와 정비호는 마당에서 닭장 구경을 하며 깔깔 웃었고 라니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투로 시부모를 대했다. 어머님, 저 요즘 요리 조금 배워봤어요. 저녁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라니도 이제 참 듬직하네. 가족은 비로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마당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정구철 할아버지는 처마 밑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인숙 씨, 우린 참 많이 늙었지. 김인숙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아직 같이 앉아 차 한 잔 나눌 힘은 있잖아요. 그 말에 우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어느새 별빛이 비치기 시작한 하늘 아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겪은 모든 바람과
비호가 아름다운 흔적처럼 맺혀 있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더 이상 뜨겁지 않고 부드럽게 불었다. 양평 마을도 어느덧 겨울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전구철 할아버지와 김인숙 할머니의 시골집엔 이제 매일 아침 갓 지은 밥 냄새와 따뜻한 찬물 소리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병원 치료 이후 무리하지 않고 일상을 천천히 회복해 가고 있었다. 텃밭도 예전처럼 가꾸지는 못했지만 작은 화분에 상추나 고추 몇 포기라도 손수 기르며 보람을 느꼈다. 인숙 씨, 오늘도 차 한잔 할까? 우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처마 밑에서 차를 드며 아내를 불렀다. 당신은 매일 차를 마시자고 하네. 할머니는 웃으며 손에 작은 잔을 들고 앉았다. 그런데 난 좋더라. 요즘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져.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정민아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민수 가족이 도착한 것이다. 정비호는 닭장 앞에서 닭을 따라 뛰어다니고 라니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반찬을 꺼냈다. 어머님, 어제 감자조림 해봤는데 드셔보세요. 형이 꽤나 장대해요 됐든.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숙 할머니는 반찬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간도 딱 좋고 감자도 잘 익었네. 이제 우리 라니도 제법이네. 라니는 그제야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 후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아이들은 군고구마를 먹으며 까르르 웃었고 전구철 할아버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너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다. 그땐 저 참 많이 서운해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다 우리 탓이더라. 민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저희가 더 미안하죠. 아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도 자식 품 안이 편하리라 착각했지. 하지만 자식에게도 삶이 있고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 말에 라니는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전구철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삶은 조용히 살아가며 가끔 이렇게 모여 앉아 웃고 울고 함께 나누는 게 전부다.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김인숙 할머니는 정민아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다. 그 안엔 손글씨로 적은 할머니의 하루 식단표와 몇 가지 시골 간식 레시피가 담겨 있었다. 미나야, 다음에 엄마랑 같이 만들어 보렴. 서울 가서 먹고 싶을 땐 이거 보고 해봐. 정민아는 두 손으로 노트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나 이거 엄청 소중하게 간직할게. 며칠 뒤 민수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고 시골집엔 다시 조용한 일상이 찾아왔다. 전구철 할아버지는 휠체어 없이도 마당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인숙 할머니는 작은 일들을 챙기며 남편 곁을 지켰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정제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엔 구름이 붉게 물들고 멀리선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인숙 씨, 나 참 잘 살았지? 우리 참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전구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김인숙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바람이 지나가며 들판을 스쳐갔다. 그 바람엔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두 노인의 잔잔한 인생이 남긴 평화라는 이름의 흔적만이 부드럽게 퍼져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우철 할아버지와 인숙 할머니는 다시 한번 마당에 피어난 작은 들꽃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삶이 끝나기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은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 두 분은 조용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이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또 다른 자식들이었죠. 그 편지엔 단순한 안부가 아닌 오랜 세월 꾹꾹 눌러 담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 편지는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두 분의 노년은 어떤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갈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대 간의 차이,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사랑받고 이해받는 삶이 아닐까요?
정구철 할아버지와 김인숙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관계를 지키고 이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꼭 도와줘마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진심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